네, 이어서 연습 문제를 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실험법에 대해서는 본수업에서 하지 않고,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1-5번입니다. 5번이 아니고 5번도 있나? 예, 5번 말고 7번. 자, 이거 보시면 모호법으로 염화이온을 측정해서 염화이온의 농도가 염화물의 농도입니다. 염화물의 농도. 이것의 농도가 0.2mg/L로 감소했을 때 용해도 곱 원리를 이용하여 이것의 농도를 구하시오. 어려운데 은의 농도니까 은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적어줄 겁니다. 자, 이때 용해도 곱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은과 Cl-가 농도가 각각 존재하는데 이 용해도의 곱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냐? 3 곱하기 10의 10승. 이건 평행상수하고 다릅니다. 평행상수는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이 평행상수였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관계식. 이것은 물 속에 존재할 수 있는 두 화합물, 두 원소의 농도의 곱은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커지면 어찌 되느냐? 침전입니다. 침전. 그래서 아까 이것도 보면 이걸 넣으면은 흰색 침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 넣으면 지시압과 반응해서 젓갈색 침전이 생긴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이 말입니다. 자, 용해도 곱이라는 말은 이게 바로 용해도 곱입니다. 그래서 이 또 상수는 상수인데 용해도 곱이라고 해서 SP라고 합니다. SP. 이 SP란 말은 solubility. 이거 자체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product. product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생산하다, 생산품인데 수학적으로 이것은 곱입니다. 곱. 플러스 마이너스 product. 곱. 그래서 이게 용해도 곱입니다. 약자로 S하고 P만 뽑아서 SP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은의 평행 농도를 구하시오. 자, 봅시다. 실험을 하는데 염화이온 농도가 0.2였어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대입하는데 이런 용해도고 이를 표시할 때 대입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몰 농도로 해야 됩니다. 몰 농도. 그래서 이것을 몰 농도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온이죠. 그렇죠? 이것의 원자량은 35.5입니다. 원자량이. 그러므로 몰 농도로 고치기 위해서는 35.5로 나누는 거예요. 네, 0.2. 근데 이게 지금 밀리그램이죠. 그렇죠? 이 단위를 갖다가 35.5를 밀리그램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의 3승.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이 값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값이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이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러므로 10의 마이너스 1은 이거 넘어가면 되죠.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걸 계산한 게 얼마냐면은 지금 이게 염화이온의 농도였죠. 염화이온의 농도니까 염화이온 무게가 5.6 80-6 이것은 AG 플러스입니다. AG 플러스. 그래서 AG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냐면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리터가 되겠죠. 근데 은은 원자량이 얼마냐 하면 은은 원자량이 107.9입니다. 은은 원자량이 107.9이기 때문에
이게 1몰이 얼마냐? 107.9. 대만 됩니다.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스 곱하기 107.9g/L. 이걸 계산을 쫙 해서 밀리그램 per 리터로 고치면 0.578 mg/L. 끝입니다. 은이온의 평형 농도를 밀리그램 per 리터로 구하여라. 그러니까 염화이온의 농도가 0.2 ppm이 되면은 이때 은은 0.578 ppm 정도만 들어가도 침전이 돼요. 침전. 만약에 이때 크롬산염 지시약, 그러니까 아까 반응이 정말 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한 지시약이 있는데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크롬산염이다. 크롬산염이다. 적혀 있습니다. 이 크롬산염의 화학식은 CrO4-입니다. 이것의 농도가 5 곱하기 10-3승이라면 이때 적색 침전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때 은이온 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은이 들어가서 끝내는 염화 이온과 반응을 하고 축으로 남는 거예요. 과잉으로 남게 되는데 이 은의 농도가 과잉으로 남으면 이것이 바로 지시약과 반응을 해서 AgCrO4로 침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적갈색 침전이 됩니다. 이제 화학식은 이게 이가이기 때문에 이가이온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용의도급은 어떻게 되느냐? 용의도급은 Ag의 농도 이때 앞에 개수가 2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위로 올립니다. CrO4 이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값도 제가 여러분들 적어줄 겁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근데 이때 지시약의 농도가 적혀 있습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그러므로 Ag 플러스의 제곱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러면 뭐 Ag 플러스의 제곱은 넘기면 되죠, 그죠? 넘기면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러므로 Ag 플러스의 농도는 이것의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Ag는 10의 마이너스 4.5가 되겠다, 그죠? 이것이 값으로 따지면은 10의 마이너스 4.5 다시 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이기 때문에 이것에 아까 원자량이 107.9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5 곱하기 107.9g/L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0.0034g/L. 다시 말하면 3.4mg/L가 됩니다. 이 농도가 되면은 적갈색 침전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보면 이게 약간은 할 말은 많은데 너무 여러분들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용해도곱이라고 하는 것만 이용해서 이것이 KSP입니다. 이 KSP란 말은 용해도곱을 나타내는 상수인데 은과 크롬산염에 대한 용해도곱, 이것은 은과 염화물에 대한 용해도곱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보다 더 일반인들한테 더 잘 알려진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어떤 물의 어떤 화학적인 조성만 딱 했는데, 이제는 용존산소, 그 다음 걸 보시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렇게 해서 실제로 환경공학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제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 먼저 산소. 산소는 모든 생물체는 산소에 의지해서 성장과 생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모든 생물. 식물, 동물, 미생물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식물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식물은 어떻게 되느냐? 식물은 이산화탄소로부터 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C6H12O6에서 산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식물도 알고 보면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화합물 속에 있는 이 O2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O2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동물이 사람이나 동물 혹은 미생물 같은 경우는 O2를 바로 이용합니다. 혹은 호기성 미생물이 아니고 현기성 미생물. 여러분들은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이용하고 산소가 아예 없는 현기성 조건에서는 현기성 미생물은 산소 이외의 다른 아지산이나 아니면 CO2나 아니면 황산 이런 곳에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살아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이용한다는 자체가 뭐냐? 여기 있는 산소를 이용합니다. 여기 있는 산소를 이용해 버리기 때문에 남는 게 뭐냐? 이런 것은 끝내는 N이 남고 물속에 H가 있으니까 암모니아가 남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산소만 뽑아냈으니까 끝내 나오는 게 뭐냐? 여기에 수소가 붙어서 메탄가스가 나오고, 황산염이었는데 여기에 산소를 빼가버리니까 이 황에다가 수소가 붙어서 황화수소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립지에 가면은 현기성 조건이 되면 냄새 나는 게 뭐냐? 메탄가스가 나온다. 썩은 달걀 냄새, 황화수소가 나오고, 암모니아가스.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가스 나오죠, 그죠? 다 뭡니까 이게? 이게 알고 보면 전부 다 어떤 미생물이, 어떤 생물이 다 그 속에 있는 산소를 오전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여기에 동물이라도 적지 않았어요. 모든 생물, 식물, 동물, 미생물 관계없이 다 산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기성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를 사용하는 것은 자유산소를 쓰고, 현기성 미생물은 뭘 쓰느냐? 철을 쓰는 경우에도 이거 MnO, NO3,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거 이산화탄소 다 뭐냐? 말로는 이걸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걸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산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됐죠? 아주 중요합니다. 산소. 자, 산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고, 대기 중에는 제일 많은 것은 질소, 그 다음은 산소. 이때 다행스럽게도 CO2는 물에 들어오면 반응합니다. 물과 반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산을 만들고, 이것 때문에 수소 이온이 나와서 탄산수소 이온, 혹은 더 나아가서 탄산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알칼리도가 높다, 알칼리성이 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질소와 산소는 다행히도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과 반응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물속에 산소가 없으니까 오류라든지
뭐 해파리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다행히도 공기 중에는 20%가 남아있고 물속에서는 물과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공기 중에서는 반응합니다. 공기 중에서 물과 반응하지 않을 뿐이지 공기 속의 산소는 뭐가 반응하느냐? 철과 반응하죠.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뭡니까? 녹성도 많이 보이죠? 산소 반응합니다. 철과 반응하고 산소 다른 것도 다 반응해요. 산화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산화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산소가 어떤 물질과 반응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물속에서는 해양이나 담수 조건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물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했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물속에 안 그래도 공기 속에서는 20%나 산소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물속에서는 산소 농도가 10mg/L 공기에 비하면 뭐 수천 배, 수만 배 낮습니다. 농도가. 그러기에다가 물까지 반응을 한다. 더 낮아지겠죠. 그죠? 진짜 다행스럽게도 산소는 물과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한다.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산소의 질소의 용해도는 감소한다. 이것은 지난번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산화탄소도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콜라는 어떻죠? 탄산음료는 나중세다라죠. 왜 나중세느냐? 온도가 낮아야지 냉장 보관해야지 용해도가 높아져서 물 속에 콜라 속에 CO2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가 그걸 갖다 들고 나왔다. 용해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게 공기로 다 나가버립니다. 공기 다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콜라 시원해 보관했는데 잘못했네 다시 냉장고에 넣어야지 시원하게 마셔야지 하고 그걸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봐야 벌써 이산화탄소가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죠? 자, 이거 뻔한 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다음에 뭐 이 부분도 쉽게 말하면은 생물학적 산화 반응 속도는 온도에 따라 증가한다. 쉽게 말해서 모든 식물들은 여름철이 되면 더 빨리 성장합니다. 미생물 추울 때는 성장하지 않아요. 번식 안 하다가 온도가 높아지고 적정 온도 20도, 30도가 되면 엄청나게 확 번식을 하죠. 그죠? 이럴 때는 엄청나게 번식하고 당연하게 산소 요구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때의 물속에서의 산소 농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여름철에 대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산소 용해도는 줄어듭니다. 산소 용해도, 즉 산소의 농도는 줄어드는데 위에서 말한 생물학적 산화 반응 속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산소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똑같은 미생물이 존재한다. 겨울철에는 요만큼 활동이 하면 여름이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활동력이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난다는 건 뭐냐? 미생물 활동이 더 커진다. 미생물 활동이 더 커진다는 말은 당연하게 호흡을 더 많이 한다. 그 말은 산소를 더 많이 소비하고 산소의 농도가 더 작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빈산소가 되고 무산소가 돼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산소의 낮은 용해도는 자연수의 자전 능력을 제한하는 주요 인자이다.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나오는 뭐 설거지 그릇이나 이렇게 하수소에 유기물이 많이 있죠. 그죠? 그것들을 끝내는 바다에 딱 보내면 바다에서 알아서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 저장을 하는데 문제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인구가 한 곳에 밀집되어져서 살다 보니까 한 곳에서 너무나도 높은 유기물 함량을 가진 폐수가 확 나와요. 자정 능력을 벗어납니다. 물에서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면서 계속 습고 하다 보면 산소가 없어지게 되고, 산소가 없어지게 되면 현기성 분해가 일어나면서 냄새가 심한 어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막기 위해서 도시별로 하수종말 처리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가 분해를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산소 농도가 충분히 높다면, 만약에 산소가 지금처럼 이게 아니고 훨씬 더 높은 농도로 되어 있고 여름철이 되어도 산소 용도가 더 안 낮아진다, 훨씬 더 높다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버리면 돼요. 버려도 그냥 버린 순간 계속 분해되어지고 자전이 다 될 거예요. 그러나 절대 자연은 그렇게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수 처리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폐수나 하수가 들어가는 어떤 하수종말 처리장이든 유리과자 이런 곳에 보면 꼭 미리 처리를 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오염물질 제거하지 않으면 저는요, 하천으로 바로 분류를 해보면 하천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 그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엄청나게 소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산소를 소비하면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현기성 조건이 되고, 현기성 조건이 되면 현기성 박테리아가 그 유기물을 다시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했던 암모니아, 항화수소, 메탄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생물들을 죽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이 밑에 부분은 좀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했던 말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용존산소의 용해도는 감소한다. 했던 말이죠. 그런데 또 이쪽에도 또 컬럼이 또 따로 있습니다. 다른 요리는 이것은 뭐냐? 염화물의 농도, 바로 앞장에서 말한 CL-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용해도가 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거죠. 물속에, 깨끗한 물속에는 산소가 0도씨에 14.6 mg/L가 녹을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녹을 수가 있는데 벌써 이 물은 벌써 염소가 5,000 혹은 10,000 혹은 20,000 mg/L 벌써 녹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물 속에 녹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벌써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녹아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산소의 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막 이 강의실을 다 비워놓고 학생들 집어넣자 들어와라 그러면 여기에 한 100명 들어올 텐데, 벌써 일단 이 강의실은 해양환경공학과니까 우리 학생들 30명 먼저 앉히고 그 다음 학생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학생은 어찌 될까요? 당연하게 우리 학생들이 앉는 자리를 제일 위험한 곳에 들어와서 앉거나 서 있겠죠. 그죠? 당연히 많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십니다. 이 물속에는 녹아 들어올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다른 물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염화물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들어올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이 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서 말이 없지만 압력도 있습니다.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이 있고 산소가 있는데 항상 이 물 속에서, 물하고 공기 속에서는 이 산소는 평행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소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압력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엄청 세다. 이 물이 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 더 많이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라를 따면은 간단하죠. 콜라 비슷한 온도인데 흔들어가지고 따면은 안 그래도 이 안에는 압력이 높은데, 압력이 높고 밖에는 일기압인데 따는 순간
어차피 나오게 돼 있어요. 공기가 팍 나오게 돼 있는데 흔들어 주니까 물 속에 있는 CO2가 밖으로 막 나오고 싶고 흔들어줬고 압력은 낮아지고 팍 나오는 거죠. 갑자기 나오는데 그냥 이산화탄소가 먼저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거품이 왕창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콜라나 이런 탄산물들은 넣을 때 고압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뻥, 그죠? 탁수를 남겼죠, 그죠? 자, 벌써 27분인가? 네, 다음 산소가 왜 중요하냐? 자, 이쪽 부분은 사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빨간색. 네, 용존산소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호기성 미생물이 일어나는지에 판단하는 인자가 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아까 다 보면 이것처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자유산소를 쓰면 이런 유기물들을 산소를 사용하면 미생물이든 동물이든 전부 다 산소 호흡을 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을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먹은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과자든 이런 음료수, 이런 음식 속에 있는 유기물들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해한 이런 물질이 나와요. 제대로 분해 안 된 것은 뭐냐? 근데 변으로 나가죠. 변으로 유기물들은. 그런데 이제 후자 현기성은 뭐냐? 현기성 미생물. 현기성 미생물은 여기 있죠. 황산염과 같은 특정한 무기염 여기 있습니다. 무기염, 황산염. 그리고 극단적으로 CO2,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화를 일으킵니다. 왜 산화를 일으키냐? 여기에서 산소를 빼냅니다. 여기서 산소를 빼내서 이 산소를 다른 곳에 가서 붙여버리기 때문에 산화입니다. 이것도. 자, 그렇게 해서 최종 생성물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최종 생성물은 뭐냐? 여기서 덤으로 S가 나와서 항화수소, 여기서 덤으로 N이 나와서 암모니아, 여기에서 덤으로 C가 나와서 메탄 해서 해로 물질이 나옵니다. 냄새가 그래서 그래서 금방 제가 한 말은 뒤에 COD 할 때도 또 나올 겁니다. BOD 할 때도 또 나오겠을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미생물은 뭐 호기성 조건, 현기성 조건 두 가지가 있다. 산소가 있을 때는 호기성, 산소가 없으면 현기성을 된다. 그 다음에 산화폐수를 정할 때 가정하수, 자연수, 가정하수, 산화폐수 이것을 정할 때 호기성 처리 공정이 있는데 호기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산소 농도가 높으냐 낮은가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용존산소를 재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하천이죠. 하천 오염을 할 때 강물이나 호수에 물고기가 산다. 물고기가 갑자기 떼죽음을 당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산소 때문인가? 산소 농도 문제입니다. 수존생물이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산소를 쓴다. 그리고 저희같이 아주 중요한 거죠. BOD. 생화학적 산소 용량을 재는데 이것은 BOD를 재는 게 아니고 사실은 BOD를 재기 위해서는 용존산소를 재야 됩니다. 그죠? 용존산소를 측정한 것은 BOD 측정에 있어서 바탕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에 아까 말했죠. 호기성 처리가 호기성 공정이 있는데 이 호기성 공정 이 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호기성 처리도 그 안에는 호기성 미생물이 있고 호기성 미생물은 당연하게도 그 안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호흡을 합니다. 산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계속. 어찌될까요? 산소를 계속 쓰면 물속에 있는 산소 농도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는 그 호기성 미생물이 계속 살아남겨서 유기물을 분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계속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 속에 20%나 산소가 있으니까 공기를 계속 집어넣죠. 폭기. 계속 적절하게 폭기를 시켜줘서 산소 농도가 일정하게 돼야 된다.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된다. 그래서
붓기 속도를 조절하고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하기 위해서 산소 농도를 잰다. 또 산소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하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물 속에는 소량이 높고 물과는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산소는 엄청난 반응을 합니다. 산화 반응. 웬만한 곳에 가서 다 산소가 들러붙습니다. 이것도 물 속에 배수관만 우리의 집으로 공장으로 물을 통과시키는 어떤 물 파이프가 있겠죠. 거기에 산소가 있으면 당연하게 부식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도 산소를 적절하게 없애줄 필요가 있다. 자, 용존 산소 측정을 위한 시료의 측정 방법입니다. 10분 남았네. 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용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에 나가든지 그 다음에 하수 처리장의 유입수, 방류수 혹은 하천, 호수에서 물을 뜹니다. 물을 떠서 용존 산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어떤 바틀에다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는데 물을 담아오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모든 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기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멸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속에는 당연하게 미생물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소독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식당 들어갈 때마다 씻고 있죠. 왜 그럽니까? 미생물, 박테리아를 없애기 위해서 소독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 어디에나 물이든 심지어 공기 혹은 이 화이트 보드에도 보나마나 미생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뜬다는 말은 뭐냐? 그 물 속에 있는 당연하게 유기물이 있고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걸 떴는데 들고 오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게 이 미생물은 이 유기물을 분해할 거예요. 유기물 분해한다는 말은 뭐냐? 호흡 안 하고 유기물 분해 못 합니다. 얘들은 산소를 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고 오는 사이에 이 시료 속에 있는 미생물이 산소를 소비하게 되고 산소 농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너 좀 집에 갈 때까지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숨 쉬지 말고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어라. 못합니다. 가면서도 숨 쉬어야 되죠, 그죠? 미생물이 옆에 유기물이 있는데 안 먹을 리가 없어요. 얘들 무식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기물을 먹을 거고 분해할 거고 산소를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너 숨 쉬지 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죽이면 됩니다. 혹은 얘를 죽이려고 하니까 뭔가를 또 다른 걸 넣어야 된다. 오케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속에 있는 산소를 미생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존산소 측정할 때는 물을 뜨자마자 하는 게 있습니다. 물을 뜨자마자 특정 시약을 한 방울 1ml 넣어줍니다. 시약을 넣어주면 그 시약에는 나중에 그 다음 하게 되겠지만 이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끝내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침투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산소는 미생물에 의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유산소라 그럽니다. 자유용존산소. 그런데 이렇게 이 산소가 이렇게 시약과 반응을 해서 이런 형태에서 침전이 되어버리면 정확한 표현은 고정이 되어버리면 이러한 산소는 미생물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망간하고 딱 붙었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다시 실험할 때 그 다음에 이 결합을 다시 황산을 넣어서 깨버리면 여기서 다시 분리가 되면서 다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도록 돌아갑니다. 원래 상태로.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료를 채취하자마자 고정을 해야 됩니다. 미생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아자이드와 나트륨을 쓰기도 합니다. 미생물 분해하는 것도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적 처리를 하면은 고정을 하면은 더 이상의 생물학적 활동은 완전히 정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 활동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용존산소 측정을 위한 표준 시약의 선자. 여러분들은 이걸 했을 겁니다. 당연하게 이 용존산소는 제일 중요한 수질 항목이기 때문에 저랑 수질화학 실험 과목을 듣게 되면 용존산소를 측정해야 될 겁니다. 당연하게 0.025 사이오 방사능 이것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숫자가 좀 지저분하죠. 0.5, 0.1, 0.01도 아니고 왜 0.05냐? 이것은 나중에 메일로 적어놨는데 0.025 사이오 방사능을 쓰면은 이것이 1mm가 뭐 들어갔다, 실험한 1mm가 사용되었다 그러면 계산해 가면 0.025 노르말 농도, 이것이 노르말이죠, 그죠? 이것이 1mm 되면은 끝내는 뭐냐? 계산하면은 이게 바로 0.00025 당량. 다시 말하면 0.00 헷갈려라. 00 밀리니까 1000배 0.025 밀리당량입니다. 밀리당량. 이 밀리당량은 말하면 뭐냐? 0.025 밀리당량이 되는데 산소의 1g 당량이 뭐냐? 산소의 그램 당량이 8g입니다. 그러므로 0.025 밀리당량이라는 말은 뭐냐? 산소 농도로 따지면 0.025 곱하기 12 마이너스 산성 곱하기 8g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게 바로 0.001g. 다시 말해서 0.1mg입니다. 이거 계산은 안 해도 됩니다. 설명만 들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설명은 뭐냐? 하고 싶은 말은 이 농도를 쓰면은 이렇게 해서 1mg가 들어가면 이게 바로 산소 1mg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양만 이 사이오 황산염을 이 농도로 만든 다음에 적정할 때, 실험할 때 1mg가 들어가면 바로 이만큼이 1mg, 2mg가 들어가면 2mg, 3ml가 들어가면 3mg의 산소가 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 저랑 실험을 하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을 한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 겁니다. 당연하게 수요광산 나트륨 이것은 지난번에 보면 여러분들 505페이지 보면 1차 표준 물질 그 다음에 2차 표준 물질 이런 게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2차 표준 물질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물 분자가 5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물 분자가 계속 덜어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을 정확하게 재더라도 정확한 농도의 0.02 노르말 농도의 저 사이오 황산 나트륨의 농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만든 다음에 1차 표준 물질인 중풍산 칼륨 혹은 아이오딘산 수소 칼륨 이것을 가지고 이 1차 표준 물질을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반응식 몰라야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1차 표준 물질을 가지고 표준화가 필요하다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저기 600 몇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네, 505페이지에 있었습니다. 505페이지. 그렇게 해서 실제 용존산소 측정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길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오늘 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